노란 추리닝에 쌍절곤을 들고 특유의 기합 소리를 내는 남자가 있습니다. 작은 키와 왜소한 체구를 지녔지만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아시아를 넘어 할리우드까지 평정한 남자. 그러나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한 죽음을 맞이한 남자. 오늘 살펴볼 인물, 바로 영화배우 브루스리이자 절권도의 창시자 이소룡입니다. 이소룡은 194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인이며 유명 경극배우 출신인 아버지와 중국 영국 혼혈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경극배우였기 때문에 미국 순회 공연을 하다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그를 낳게 되면서 우연찮게 이소룡은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소룡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샌프란시스코를 떨쳐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진번으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소룡의 소룡이라는 이름은 별명이며 진짜 이름은 진번입니다. 또 이소룡의 어머니는 홍콩의 4대 명문 가문인 하동 가족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소룡 또한 명문가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미국 순회 공연 중에 태어난 그는 다시 홍콩으로 돌아와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경극 배우였던 아버지의 직업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홍콩에서 아역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이소룡 하면 떠올리는 강인한 이미지와 달리 그는 어릴 적에는 몸이 매우 약해서 잔병을 달고 살았다고 하며 때문에 7살이 되던 무렵에 신체 단련을 위해 태극권을 연마하는 것으로 무술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무술 수련을 시작하면서 그는 연문의 수하에서 영춘권이라는 무술을 배웠으며 그것이 이소룡식 무술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소룡은 어렸을 때는 끈기가 없어 금방 실증을 내는 성격이었는데 이 때문에 하나의 무술을 꾸준히 오래 배우지 못했고 그나마 오래 배운 무술이 영춘권이었다고 합니다. 고작 4년 정도를 배웠죠. 영춘권을 그나마 오래 배웠던 이유는 이소룡이 어릴 적부터 시력이 안 좋아 접근전에 유용한 무술을 찾다 보니 극단적으로 접근전 위주의 권법인 영춘권을 택하게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불량 학생이 되어 매일같이 다른 학교 학생들과 패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일탈은 더욱 심해졌고 심지어 당시 홍콩을 주름잡던 조직폭력배인 삼합회 간부의 아들과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소룡의 부모님에게 경찰이 찾아와서 한 번만 더 당신 아들이 싸움을 벌인다면 감옥에 쳐넣을 겁니다 라고 경고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결국 그의 부모님은 그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고모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택한 이유에는 이소룡이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이소룡은 미국으로 가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철이 들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1961년 명문대인 워싱턴 대학교 연극학과에 입학합니다. 대학 시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싱, 유도, 사바트, 태권도, 가라테, 말레아시아 권법 등 여러 무술을 접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종류의 무술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실전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술을 만들어 나간 그의 이러한 스타일이 나중에 자신이 창시한 절권도의 이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2년 전인 1959년부터 이미 그는 본인의 이름을 딴 진번 쿵후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람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소룡은 자신의 무술관 근처에 있었던 고등학교에 가서 무술 시범을 선보인 적이 있는데 그때 이 학교의 여고생 중 한 명이었던 린다는 그의 쿵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소룡을 따라 그와 같은 대학에 입학하였으며 1964년 5년간의 연애 끝에 그와 결혼하게 되죠. 참고로 이소룡에게 그녀는 평생 한 명의 부인이었지만 그녀는 이소룡이 죽고 난 이후 다른 남자와 2번을 더 결혼합니다. 이소룡이 연극학과로 입학을 한 것은 미국에서 배우로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역배우 출신이었던 그는 미국으로 왔던 때부터 항상 배우로서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왔습니다. 이소룡의 미국에서의 첫 출연 작품은 TV 시리즈 그린 호넷이었죠. 여기서 이소룡은 명탐정 그린 호넷의 조수인 카토 역으로 출연하였는데 꽤 비중이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 등장하여 제대로 얼굴을 알리지는 못했죠. 게다가 흥행에 참패하며 한 시즌을 끝으로 종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소룡은 TV 시리즈 아이언사이드, 신부들이 온다, 블론디, 롱스트리트 등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소룡의 제자였던 할리우드 각본가가 참여한 말로우라는 작품에도 출연합니다. 말로우와 관련해서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작품에서 이소룡은 주인공을 협박하는 깡패 역할로 출연하였습니다.
이소룡이 주인공의 사무실로 들어와 깽판을 치는 장면에서 감독은 그에게 재량껏 적당히 연기를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이소룡은 곧 날렵한 손치기로 선반을 두 동강 내고 맹렬한 날라차기로 전등을 깨부수는 등 짐승 같은 몸놀림으로 세트장을 박살을 내버려서 모두가 놀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인상적인 장면에도 불구하고 인맥을 동원하면서까지 그가 겨우 얻을 수 있었던 배역은 말없이 무술만 하거나 비중이 적은 배역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점차 갈수록 그가 맡는 역할의 비중은 더 작아지기만 했죠. 이소룡이 할리우드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 동아시아인이었다는 점도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의 투박한 영어 발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발음이 어색한 그를 조조연급으로 캐스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를 지켜봐왔던 한 제작자가 이소룡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에서 무작정 기반 없이 활동하지 말고 우선 홍콩으로 돌아가서 장편 영화의 주연급으로 경력을 쌓고 다시 돌아오는 게 어떻겠냐는 조언이었죠. 그렇게 이소룡은 아메리칸 드림을 포기하고 홍콩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그가 배우로서 성공하는 데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홍콩을 비롯한 대만, 일본에서는 무협영화나 검술영화의 유행이 지나고 맨손이나 맨몸으로 하는 무술영화가 뜨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소룡 본인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가 초창기에 출연하였던 그린호넷이 홍콩에서는 풀더빙되어 인기몰이를 했었던 덕분에 이미 이소룡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태였죠. 처음 홍콩에 들어왔을 때 이소룡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에 매우 신기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지도를 발판 삼아 이소룡은 1971년 당산대형이라는 작품에서 첫 주연을 맡게 됩니다. 당산대형은 주인공 이소룡이 얼음 공장에 취직하여 일을 하다가 얼음 속에서 마약 봉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홍콩에서 흥행 1위 자리에 오르며 사람들에게 이소룡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각인시키는 작품이 되죠. 특히 짧지만 이소룡의 배드씬도 들어있어 이소룡의 작품들 중 희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인 1972년에는 정무문에서 주연을 맡습니다. 정무문은 희대의 명작으로 이소룡 이후에도 이연걸, 견자단, 성룡 등에 의해 수없이 리메이크된 작품이죠. 최근 2020년까지도 리메이크되었는데 그 정무문 원작의 주인공이 바로 이소룡입니다. 줄거리는 정무문의 창시자이자 태극권을 가르쳐준 이소룡의 사부가 일본인에 의해 사망하게 되면서 이소룡이 복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서 중국인과 개는 출입금지라고 쓰여진 간판을 부숴버리고 일본인을 혼내주는 장면들은 당시 반일 감정이 심했던 중국인과 홍콩인들에게 통쾌한 희열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이소룡 특유의 기합 소리와 함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쌍절곤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죠. 당시 생소한 무기였던 쌍절곤은 정무문 이후로 중국에서 대유행이 되고 이소룡은 이후 자신의 작품에서 모두 쌍절곤을 들고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쌍절곤이 엄청난 유행이 됐었죠. 어쨌든 이 작품은 제작비의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으며 극장으로 밀려드는 인파 때문에 경찰이 극장 상영을 미뤄달라고 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같은 해에 맹룡과강이라는 작품에도 출연하였는데 이소룡은 영화사를 설립해 본인이 직접 각본, 감독, 주연, 무술지도, 제작을 모두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홍콩에서 로마로 오게 된 쿵푸 청년 이소룡이 자신이 운영하는 중식당을 조직폭력배에게 빼앗길 위기에 놓인 중식당 사장을 도와주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홍콩에서 정무문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게 됩니다. 이소룡은 예전 미국에서 알고 지냈던 척 노리스라는 배우를 캐스팅하는데 극중 콜로세움에서 이소룡이 척 노리스와 1대1 대결을 벌이는 장면은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이후에도 게임을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 엄청나게 패러디되었죠. 척 노리스는 이 영화가 첫 데뷔작이었으며 이후 할리우드의 유명한 액션 배우가 됩니다. 이 작품도 정무문과 마찬가지로 제작비의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다음해 1973년에는 용쟁호투에 출연합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유명 영화사인 워너브라더스가 홍콩 영화사와 합작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가 되면서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변화로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진 상태였고 또 워너브라더스는 당시 무술 영화를 수입해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하면서 큰 재미를 보았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직접 무술 영화를 만들고자 이소룡을 캐스팅하게 된 것입니다.
용쟁호투의 내용은 영국의 정보부에 의해 고용되어 범죄자의 섬 요새에 잠입한 무예고수 이소룡이 그곳의 사악한 보스가 주최하는 무예대회에 참가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85만 달러의 제작비로 100배가 넘는 9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였으며 이소룡이라는 배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개봉하기 6일 전 이소룡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용쟁호투의 촬영을 마무리하고 개봉을 6일 앞둔 날 이소룡은 그의 애인이라는 소문이 있었던 여배우 팅페이의 침대 위에서 32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홍콩에서 유명세를 떨치던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유부남이었던 그가 어떤 여배우의 집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었죠. 그의 죽음에 대해 여배우 팅페이와 그의 아내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소룡은 오후 2시에 제작자 초우라는 사람과 만나 그의 차기작인 사막유의 제작에 대해 의논하였고 이후 4시에 함께 팅페이의 집으로 가 3명이서 극본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우는 저녁 식사 전까지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후 이소룡은 두통을 호소했고 팅페이는 그에게 아스피린과 아쿠아제식이라는 진통제를 건네줬다고 합니다. 저녁 7시 30분경 이소룡은 약을 먹고 잠이 들었고 이후 약속된 저녁 식사 자리에 이소룡이 나타나지 않자 초우는 팅페이의 집으로 돌아와 이소룡을 깨웠지만 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불러 1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그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소룡은 이미 숨져 있었죠. 외상은 전혀 없었으나 그의 뇌가 크게 부어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에 세간에서는 온갖 음모론들이 피어올랐습니다. 불륜 상대였던 여배우 팅페이가 치정에 의해 죽인 것이다. 중국 삼합회에서 암살자를 보내 죽였다. 복상사했다. 제작자 초우가 이소룡에게 미인계와 마약까지 쓰다가 부작용으로 숨졌다. 할리우드에서 아시아인이 성공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백인 우월주의자가 살해했다. 이소룡 가문이 저주가 걸렸다. 라는 등 온갖 소문이 무성했죠. 그러나 사실 이소룡이 죽기 2달 전 이미 이소룡은 스튜디오에서 용쟁호투의 더빙 작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신발작을 일으킨 그를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내부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를 가라앉히는 약을 놓아 그를 살릴 수 있었죠. 그러니 그의 죽음이 뇌부종과 연관된 것이라는 사실은 거의 확실했습니다. 이소룡 사망 이후 부검 결과 그의 체내에서는 아쿠아제식과 미량의 대마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소룡이 처음 사망하였을 때 그를 치료했던 의사는 나는 이소룡의 죽음이 대마초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쿠아제식은 이소룡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본다. 라고 하였죠. 한편 이소룡이 스스로 자신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용쟁호투 기획 이전부터 심한 두통을 호소했었고 만성적인 간질로 기절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용쟁호투 출연 당시 이소룡은 악당 두목 역을 맡은 중년의 배우에게 내가 아저씨보다 먼저 죽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다던가 아내에게 자신이 죽으면 장례식에서 자신이 좋아한 몇몇 음악을 틀라고 얘기했다고도 합니다. 또 죽기 몇 달 전에는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기도 하였죠. 2006년에는 돌발성 간질로 인한 급사라는 사인이 의학계 일부에서 주장되기도 하였고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이소룡이 심각한 허리 통증이 있어 코르티손이라는 주사를 한 달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맞았는데 이 주사가 사실 매우 위험한 스테로이드 주사였지만 당시에는 그 위험성이 밝혀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르고 맞았고 이로 인해 뇌혈관이 터져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한편 2022년에는 이소룡이 수분 과섭취로 인해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소룡이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당근 주스, 사과 주스, 물만을 섭취했고 거기에 평소 즐겨하던 대마초의 부작용으로 심한 갈증을 느끼자 자연스럽게 수분을 과섭취하게 되어 전아트륨, 급성 신장 손상, 뇌부종으로까지 이어져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소룡은 죽기 직전 사막유의라는 작품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촬영을 반 정도밖에 못 마친 상태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소룡이 무술 고수들과 탑에서 결투를 벌인다는 내용이었는데 탑의 층마다 각기 다른 무술을 하는 적들을 무찌르는 이소룡의 무술 철학을 직결시킨 영화를 만들고자 했다고 하죠. 결국 이 영화는 이소룡이 죽고 나서 5년이 지나 개봉하게 되는데 못 채운 분량은 대역을 써서 촬영했지만 대역으로 여러 명을 쓴 데다가 대역의 얼굴이 모두 이소룡과는 너무나 달라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괴이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 추리닝에 쌍절곤을 들고 있는 이소룡의 모습은 바로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아직까지도 원인이 분분한 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이소룡의 죽음.
그런데 세간에서는 그의 죽음을 이소룡 가문의 저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소룡이 그의 아내에게 했던 꿈 얘기 때문인데요. 어린 시절 이소룡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소룡에게 너의 아버지는 64세 죽고 너는 그의 반도 못 살 것이며 너의 아들도 너를 따라갈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꿈이었죠. 꿈에서 깬 그는 이 얘기를 그의 아버지에게 하였고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소룡의 할아버지의 동네는 풍수지리에 뛰어난 신동아이가 살았었는데 그 아이가 죽으면서 내 무덤 주위에는 아무도 묻지 말아라 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소룡의 할아버지는 그 아이의 말을 무시하고 주변에 묘를 썼죠. 이후 정말로 이소룡의 아버지는 64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소룡은 32살에 죽었죠. 배우가 된 이소룡의 아들도 촬영 중 총기 사고로 인해 28살에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모이고 모여 지금까지도 이소룡의 죽음을 미스테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뛰어난 무술 실력과 잘생긴 외모로 1970년대를 풍미한 아시아의 대스타. 어쩌면 할리우드 최초의 세계적인 아시아계 배우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인물.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한 죽음으로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는 인물. 지금까지 이소룡의 짧지만 반짝반짝 빛났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